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60대 후반의 남성이세요. 용기 있고 호쾌한 분이시며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스쳐 지나지 않는 용기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남성분이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사연 영상을 보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제출해 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라 몇 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부모님 없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싸움꾼으로 소문나신 분이셨는데 악랄한 싸움꾼이 아니라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있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싸우시는 분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아저씨가 아내에게 손을 올리자 아주머니가 울며 도망쳤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할머니는 그것을 두고 보지 않고 바로 옆집 아저씨를 쫓아나가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하셨습니다. 창피를 주셨어요. 맞은편 집 아주머니를 뒤로 보호한 채 말이죠. 옆집 아저씨는 비쩍 마른 우리 할머니가 목에 피들 내면서 화내니까 당황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기세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귀가 엄청나게 센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옆집 아주머니가 매번 당하던 가정폭력에서 고인내심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골목길에 물건을 쌓아두고 멋대로 창고로 쓰는 상가 주변 사람들과 싸우신 적도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이 완전히 막히도록 물건을 쌓아두고 멋대로 쓰는 모습을 보이며요. 동네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매우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신고를 연이어 하여 결국 이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성격이 매우 조용하고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는 특수부대 군인이셨고 이후 격투기도 하셔서 몸이 매우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몸을 쓸 줄 아는 덕분에 더욱이 폭력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단순히 충돌을 피해 나서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할 듯한 징후를 보이면 할아버지는 서서히 나타나서 상황을 진정시켰다. 보통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할머니 뒤에서는 분위기가 긴장해서 안정으로 변화되곤 했다. 거의 마치 조폭 같은 상가 사람들도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던 것을 기억한다. 어쨌든 저희 조부모님은 매우 정의로운 분들이셨다. 할아버지는 정의감이 넘친다기보다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으며 정의감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크고 따뜻한 할머니가 넘쳤다고 할 수 있다. 두 분 모두 제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시절을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교육 또한 넉넉히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렵지 않게 양육되도록 엄격하면서도 사랑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행복하게 성장했고 할아버지를 닮아 체격이 크기 때문에 인기도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를 잘 운영하셨기 때문에 매우 부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한 뒤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특수부대에 입대하고 싶었는데 제 할아버지는 특전사이셨습니다. 인맥 또한 해병대 입대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전해 들었고 그로 인해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훈련을 받고 나면 특수부대에 배치되어 인생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겨내는데 자신감을 얻게 하며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므로 매력적입니다. 저 또한 군대에서 제대 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여러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해병대를 다녀온 후 생겼던 자신감과 활력은 빠르게 소진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않고 여러 사업에 도전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결국 나는 50세 때 직장을 그만두고 한참 돈을 모아서 치킨집을 차렸다.
그때 우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우리 조부모님은 오히려 기뻐했다. 그 당시 조부모님은 거의 100세 가까이라 상당히 연세 많은 상황이었다. 그때 손자로서 돌아와 집을 돌봐줘서 아주 좋다고도 하셨다. 나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면서 인생의 용기가 새롭게 느껴졌다. 우리 동네에는 남자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중학교가 있었다. 그곳은 학교였는데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학업을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었고 학생들도 삼삼오오 다니면서 패싸움도 했어요. 제가 치킨집을 여니까 축하자 같은 동네 분들도 놀러 오셨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셨더군요. 요즘 학교들이 너무 질이 안 좋아서 걱정이야? 우리 동네는 여태 잘 지내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그 정도인가요? 왜 그렇게 전화할 때 남자애들은 지들끼리 있으면 욕하고 그러잖아. 거기다 같이 몰렸다니까요. 밤에 동네 골목에 앉아 술을 마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세상에 누워만 있을 수도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하고 붙잡고서 놓아주지 않아서 할머니가 곤란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줌마 한 분도 돈을 달라고 하며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그 정도면 학생이 아니라 깡패 새끼들이 아니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행동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인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더니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며 아유, 얼마나 못됐는지라고 말했어요. 아이들끼리 왕따를 하고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신다고 해요. 우리 손자도 내년에 학교에 배정되는데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면 어쩌다가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까요? 몇 명의 깡패 같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꼴로 학교 전체 분위기를 만든 건 그 깡패 같은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젓으셨어요. 가게 안에 있는 다른 분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었죠. 몇 년 동안 동네를 떠나 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희가 돌아와서 치킨집을 열었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얼굴도 보고 치킨도 사가셨어요. 이렇게 마음 씀씀이에 감사해서 제가 즉 오세요. 음료수 한 캔 제공해드리고 더 맛있게 튀겨서 선물해드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 치킨 맛 좋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킨 가게가 상당히 번창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물론 외지로 나간 사업들이 성공하여 돈이 들어오면 더 기뻐하셨을 텐데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라 지금 상황에도 만족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매우 기뻐하시면서 제 가게를 홍보해 주시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나이가 많으셔서 활동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이 가게를 혼자 운영하면서 자금을 함께 조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아주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셔터를 내려놓은 채 안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닭을 싸게 도미로 데려와서 그것을 하나씩 손질해야 했고, 또 튀김 반죽이나 가게 정리까지도 모두 혼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몸이 피곤했어요. 다행히도 장사가 잘 돼서 보람이 있었고, 혼자서 콜라 한 잔을 가져다 놓고 장부 정리하는 중에 돈이 제대로 맞지 않아 고민하면서 테이블 위에서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가게는 아주 조용했지만 어느 순간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에 집중하여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콜라라도 한 잔 마시려고 잔을 든 순간 밖에서 갑자기 퍽하며 흙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신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실수로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몸을 굳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너무 지쳐 잘못 들은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계산에 집중하려고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 퍽하며 누군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고함 소리도 난 거예요. 좀 놀라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밤의 조용한 주거지역의 골목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안에 들어와 때리는 소리인가요? 어릴 적
할머니가 싸움을 다툴 때 제게 서로를 보호하고 계셨던 옆집의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사실 동네 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저도 누구든지 대화를 벌이는 것이 좋을 일은 없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조부모님의 명예에 손대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죠. 그래서 셔터문이 아닌 가게 뒷문을 조용히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다보니 놀랍게도 여러 명의 남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학교 교복을 입은 것이었죠. 그 학생들의 명찰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안 뺀 채 뒀다니 간이 크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담배를 피는 학생들 중 한 명이 발을 들어서 가운데 있는 뭔가를 걷어 차버렸습니다. 걷어찬 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우는 소리를 내더군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또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린다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불량 학생들은 침을 찍찍 투덜대며 가는데 야, 돈 가져와라니까 너 오늘도 못 가져왔지? 라고 했어요. 미안. 정말 없어서 못 가져왔어? 야, 누가의 사정 궁금하대. 일단 우리가 가져오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가져와야지. 너희 엄마 지갑을 털어도 가져와야 하는 거야? 알아? 그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손을 올렸어요. 가운데 엎어져 있던 학생이 고개를 들어 간신히 얼굴이 보였는데 이를 보고 걱정이 들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엄마도 정말 돈이 없어. 우리 집을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살 수 없다는 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너희 엄마도 돈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 주머니라도 털었어야 했어. 내가 돈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 받아야 해. 그걸 이해해야 해. 멍청아. 담배를 피던 불량 학생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그냥 바닥에 버리고 밟아 껐습니다. 너가 돈을 가져오지 못해서 오늘 밤에 술을 못 마시게 돼. 야, 너 거기 마트 가서 소주 10병 꼭 사와. 안 그러면 오늘 집에 걸어서 못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교복 입고서 술을 사는 게 어렵고 나는 돈이 없는데. 뭐, 이 놈이 말이 많아. 요새 덜 맞았다 이거야? 불량 학생들은 말할 때마다 욕을 하면서 피해 학생을 어깨로 쥐어밀어요. 난 참을 수 없었어. 어이, 학생들아. 가게 옆 골목에서 나오니까 불량 학생들이 절 내다보는 걸 봤어. 그때나 지금 나도 안 좋은 애들이 여름에 무리지어 있으면 어른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당연해. 그때도 불량 학생들이 절 날 노려보면서 웃었어. 아저씨, 그냥 가세요. 이 애들은 알아요. 모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꺼져. 얘들아, 남의 가게 앞에서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애써 평화롭게 말했어요. 말로 해결할 수 있으면 꾸짖어서 쫓아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새끼들이 계속 비웃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할머니를 닮았어서 제 자신도 좀 못 참고 있고 성격이 급하거든요. 아저씨, 그냥 가세요. 닭집에서 닭집. 치킨을 팔면서 우리한테 지금 환경을 보세요. 치킨 아저씨, 학생들이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닭 튀길 때 입고 있던 앞치마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먼저 앞치마를 벗고 그 위에 입고 있던 업장용 점퍼도 벗었습니다. 오, 아저씨, 운동 좀 했나 봐. 순간 학생들이 멈칫하는 것을 느꼈는데 한 놈이 저를 애써 놀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뭐, 해병대 다녀와서 사업 실패 후 노가다도 좀 뛰었고 회사 다니면서는 운동도 한 번도 쉰 적 없으니 당연히 멸치 같은 그놈들과는 완전 다른 몸이었죠. 그렇다고 무게만 치는 헬스장 눈몸도 아니었고 정말 싸움이 붙는다면 이런 불량 학생 열 정도는 맨손으로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한 놈이 저한테 먼저 주먹을 날렸습니다. 전 좀 어이가 없어서 피해서 그 놈을 잡아서 흥심을 하면서 못 끼어들더군요. 싸움을 시작했던 건 아직도 기세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고소할 만한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죽자고 시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다니는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진 않았지만 해병대에서 배운 것은 사람의 길을 꺾고 힘을 뺏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큰 힘을 쓰지 않고도 누굴 꾸짖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쳐잡고 바닥에 내려놓아서 주변에서 도망가려던 불량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중 한 명을 쫓아잡아내서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어린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개들의 명찰을 다 떼어내어 주머니에 넣고 이마에 하나씩 꿀밤을 먹였다. 어린이들의 새끼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돈을 뜯어가는 미친 놈들. 죄송합니다. 거기에 남의 영업장 앞에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어른들이 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주먹을 휘두르냐? 너희는 진짜 잘못을 저지른 거야,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얻어맞은 사람도 잡힌 사람도 둘 다 울기 시작해서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괜히 어린이들을 괴롭힌 꼰대가 되는 기분도 들었지만 옆에서 숨어있는 피해 학생들을 보니 그 기분도 완전히 사라졌다. 너희는 나에게 사과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야. 괜히 아이들에게 꿀밤을 먹인 채로 난 휴 학생을 가리켰다. 키도 작고 얼굴도 하얗게 무척 얌전해 보였다.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기에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다고 해줬습니다. 너희 얘를 또 괴롭히면 내가 쫓아간다 알아. 네, 너희 도망간 새끼들 이름 여기에 다 적어. 내가 내일 학교 간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학교에도 다 알리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가 다 확인할 거야. 너희만 독박 쓰고 싶지 않으면 빨리 적어. 결국 애새끼들은 울면서 도망간 놈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전 그걸 받아들이고 그 놈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피 학생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왔다. 피해 학생은 너무 하얗게 질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보니 그들은 정말 아이니까 안쓰러웠고 애 아닌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며 즉석에서 한 마리 치킨을 튀겼다. 저녁을 먹었어? 아니. 그래서 이거라도 먹어 하며 치킨을 그 아이 앞에 놓았더니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 학생은 무서워하며 떨었지만 열심히 치킨을 뜯어 먹고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어. 그런 놈들, 학생들이야. 응, 같은 학교지만 다른 반이야.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야. 내일 학교에 가서 내 명찰을 내밀면 학교에서 압수할 거야. 그 순간에 애가 치킨을 내려놓으며 말을 제대로 못했어. 내 눈에는 아마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걱정 마. 그 녀석들이 보복 못하게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아저씨, 그 애는 나를 못 믿는 눈치였어. 하긴 뭐 일회성으로 도와준 것 같은 동네 아저씨로 보였을 테니 당연했지. 하지만 나는 그냥 거기서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 나도 어차피 동네 장사고 그런 불량배들이 자꾸 동네에 나타나면 나의 장사에도 좋지 않을 거야.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날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게도 손해일 거야. 아니요. 더구나 피해를 입은 학생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구두쇠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단지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빨리 더 먹으라고 치킨을 밀어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눈치를 보며 망설이다가 다시 치킨에 덤벼들더군요. 저 치킨을 너무 오랜만에 먹게 해주셔서요. 왜 부모님이 안 사주시나요? 학생이 침몰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다고 보니 어머니 지갑에도 돈이 없다고 말하던 게 기억이 났어요. 아이가 안쓰러워해서 한숨을 내쉬고 감자도 튀겨서 내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살핀 뒤 감자튀김도 빨리 입에 옮겨 넣었습니다. 시작했잖아요, 저는. 앞에서 콜라만 마시던 중에 오히려 아이가 다 먹을 때쯤이었어요. 아저씨가 이 치킨집 사장이라서 먹고 싶으면 그냥 와서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돈이 없어서 자꾸만 그 아이에게 돈을 내고 같이 먹자고 하는데 아이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해서 학생은 치킨을 입에 물고 씹다가 꿀꺽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다른 대답은 없었지만 아이의 눈이 조금 글썽거리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너, 내 아저씨가 학교 갈 때 잠깐 와서 이야기 좀 해줘.
네, 그 새끼들 그냥 안 놔둔다고 했잖아. 학생은 이해했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떠났다. 다음 날, 당연히 그 학교로 갔다. 겨우 중학생인 아이들이 노랗게 짙은 머리색을 드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학교로 가서 상황을 설명한 후에는 각 반의 선생님들과 가해자, 학생들이 불러졌다. 휴 학생도 함께 왔다. 제가 교무실에서 지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불량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선생님들은 웃으며 각각의 학생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때 아저씨가 왔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알겠습니다. 하며 대답했다. 야, 이 아이들아, 진짜로. 선생님은 한숨을 푹푹 쉬셨다. 징계 절차니 뭐니 골머리가 아팠겠죠? 그리고 곧 교무실에 학생 주임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아이고 일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누구야? 너 바로 해병대 선임이었던 분이었어요. 저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정말 엄청나게 험상궂어지더군요. 이 새끼들이 진짜 너네 때문에 지금 학교 평가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데? 잘 좀 혼내주십시오, 형님. 보니까 아주 싹수가. 아휴, 너같이 바른 놈이 손을 대어 했을 정도면 뻔하지. 그리고 이놈들이 우리 학교에서도 제대로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놈 새끼들, 결국 학생 조임 선생님은 그 놈들 혼을 내기를 시작했지만 그냥 두지 않고 징계 절차도 밟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학생 조임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전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피해 학생은 교무실에서 안색이 어색했지만 내가 기색을 들인 후 위로받은 표정이 되어 웃으면서 반복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 자체가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전히 치킨집을 운영하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셔터를 닫으려고 준비 중이었을 때 뒤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나를 구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나, 그러구나 하며 뒤를 돌았더니 거기에 지난번 피해자 학생과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며칠 전에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이는 조금 머뭇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조리 있게 말했어요. 울지 않고 당황하지 않은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주 귀엽게 생겼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뭘 온 김에 다 먹고 갈래? 아니에요, 아저씨. 그리고 저희 엄마세요. 엄마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찾아왔어요. 퇴근이 늦어서 곁에 서 있는 여성은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그냥 보기에도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제대로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흠칫했고 그 여성도 너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니,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러세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한참 동안 말을 못하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면서 학생이 눈치를 채고 울었어요. 그 여성은 그 후로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말을 더듬다가 간신히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어요. 청했죠. 오랜만이야. 그러네, 오빠. 아이는 옆에서 이상한 얼굴을 지으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애에게 정신을 줄 틈이 없었죠. 입이 마르게 놀란 상태였으니까요. 너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진짜 오랜만이야. 그녀는 정말 오랜 시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였어요. 우리는 뜻밖의 만남이었고 서로 말도 제대로 못한 채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거의 30년 가까이 된 사건이었어요. 전 자신감에 충만하며 이것저것 도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금전적으로 거의 빈털터리에 가까웠지만요. 마음은 버틸 만큼은 매우 용기가 넘쳤던 그때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친구는 당시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 자세히 알아보니 매우 다정하고 상냥한 분이었기에 그녀가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를 매우 좋아해 주었고 둘 다 결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혼했고 여자친구가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이셔서 제 부모님이 없는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큰 난관이었고 벌써 30년 전의 일이라 생각하면요. 여자친구는 매우 순종적이고 부모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이혼한다고 결정하시고 어머니께서도 제게 그 사실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자친구는 이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서로 연락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는 조금 얼굴이 바싹하고 고생한 표정이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아팠습니다. 들어와. 뭔가 먹을까? 라고 말하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제 가게로 들어왔어요. 아이는 아직 뭘 모르고 있었는데 치킨을 내놓자 와우, 좋다 하며 달려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고생했었어?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뭐 그랬지.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웠어. 우리의 일, 정말 너무 고마워. 아니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손살을 쳤어요. 여자친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웃더군요. 여전하네. 정의감 있는 거, 뭘 그냥 나대는 거지. 여전히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아내분은 먼저 들어가셨어. 어디 계세요? 아, 그녀는 제가 결혼한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전 결혼은 안 하고 여태 혼자 왔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싶었지만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던 상대와의 가슴 아픈 이별 때문에 그 후로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군요. 바로 눈앞에 있는 친구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순 없어서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죠. 난 결혼 안 했어? 뭐, 지금까지 그 친구는 놀란 얼굴이었어요. 너를 기다리며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잘 안 나오더군요. 남편이 있을 게 뻔한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도 싫었고요. 저는 일부러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응, 난 그동안 꽤 외롭게 살았지. 그런데 넌 그래도 남편을 만나서 아들도 낳았어. 행복하게 사라졌구나. 다행이야. 아, 그래. 순간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나는 전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죠. 사실 이혼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와 살고 있는 거고 그녀는 손을 뻗어 열심히 치킨을 먹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아서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요. 아이가 몸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녀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아픔이 있었어요. 보이거든요. 저는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음악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이것도 희한한 일이야. 운명인가? 그녀의 말을 저는 모르게 독뱉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크게 눈을 떴고 저도 당황해 입을 다물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아이는 다 먹었는지 치킨을 내려놓고 콜라를 마셨습니다. 음악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아이는 이제 안심한 듯 전보다 훨씬 밝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웃음 났어요. 제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잘 먹고 발랄하게 말하니 어딘가 안심되기도 했죠. 그날은 저가 그러한 것처럼요. 두 모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가면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녀와 며칠 뒤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둘 다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옛날 생각이 너무 크게 났어요. 옛날에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지만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져야 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녀를 보니 그때 그 사랑의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 사랑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제 마음속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 여자친구와 나눴던 편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내어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오래전의 나의 진심과 그녀의 사랑이 여전히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로서 쪽팔리긴 한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패기만만 했던 20대 중반의 내게 그리고 여전히 청순하며 세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 해먹던 그녀의 사연에는 미처 다 적지 못했지만 그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상처로 남은 것은 그녀와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 사랑이라고 여겼던 여자였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운명인가, 인연인가 하는 생각에 밤 내내 조부모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울어댔습니다. 저는 평생 거의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주말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의 인생도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더군요. 저와 헤어진 후 그녀는 계속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아버님이 딸이 노처녀로 나이를 먹을 것을 걱정하셔서 상대를 억지로 정해 결혼하라고 했고 그녀는 그냥 버티는 것도 힘들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30이 넘어선 시점이어서 상당히 늦은 결혼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하다가 아들을 낳고 너무 예쁘다 보니 거기에 정을 붙이고 살았는데 남편은 그녀에게 손을 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매도를 저질러서 정말 살 만큼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했지만 남편은 가진 돈이 거의 없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양육비도 없어서 애를 키우느라 힘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너하고 헤어진 것이 내 인생 속 가장 큰 후회였던 것 같아. 그게 어떤 말이야?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격해졌어요. 솔직히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도 결혼을 못한 여자를 결혼한 남편이란 작자는 그렇게 박대를 하고 고생을 시키다니 화가 너무 났죠. 저는 화를 사귀려고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이 깊은 모습 때문에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던 거였죠. 이제 나이가 50을 넘어가 예전처럼 예쁘고 청순하지는 않아도 그녀는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마음을 정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녀는 놀림을 받은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당연히 놀랐겠죠. 30년이 지난 뒤에 만난 그것도 그렇게요. 우연히 만난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더니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여자에게도 제가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확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제 진심을 보고 싶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넌 항상 조건 없이 나를 여겼어. 예전에도 나한테 그랬었고. 그래서 결혼하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전 분명히 그 여자가 특별하게 여길 것 같았는데도 말이죠. 그 순간 그 여자를 부둥켜 안고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을 거야? 못하는 종류의 사람이고 너무 소중해서 다른 인연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 나이 50이 넘어서 첫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나 도시면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는 중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도 계셨고 제 선임이었던 양반이었죠. 그 당시에 나와 아내가 사귀었던 시기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나와서도 몇 년간은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요. 선임은 정말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사라고 불리던 선임이었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진 모양이었죠. 내가 구해줬던 그 아이는 학교에서 착하고 모범생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 아이를 이제 책임질 아들로 키워나가면 더할 놈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을 했지만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내가 아빠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셨을 때 이런 아빠가 내게 있다면 어떨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정말 이제 행복을 찾았다는 심정으로 그녀와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제 아들이 되었고, 나이가 50이 넘어 아내와 아들을 둔 가정의 가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유전자가 아니어도 어떨까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그녀의 아들은 곧 제 아들과 다를 바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30년 전과 너무나 똑같이 상냥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들도 아내를 닮아 영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음악